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우수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튜브 TV에 가장 많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위기, 기회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가장 깔끔하고 명료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등대처럼 이끌어 주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올 한 해 한번 좀 개인적인 좀 소감,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진짜 2024년도는 마지막까지도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진짜. 예. 어려웠었던 일들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2025년도를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2024년도 부동산 시장도 사실 저희 스마트 튜브와 저희 투미TV 마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매월 빠지지 않고 그때마다 이슈들을 정리해서 왔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월 참신한 주제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전날에 자료 바꿔가지고 주제 바꿀 때들도 있었고요. 당일날 와서 수정하시는 적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바로 옆에서. 네. 네.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잘 따라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빠숑님께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박사과정도 병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박사학위는 원래 목표는 올해였었지만 심사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고 올해가 저한테도 뜻깊은 해 중 하나가 2024년도가 제가 전업을 시작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야, 누구는 지금 첫 직장을 갈 나이인데 10년 차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2014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024년도에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박사 논문을 끝내고 싶었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올해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밀린 숙제처럼 제 드디어 첫 책. 사람들이 첫 책이라고 하니까 다 놀라요. 계약을 도대체 언제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이제 나오고 있어. 계약이 거의 5년 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네, 만 4년 훌쩍 넘어가서 이제 5년 될 뻔하다가 이제 그 직전에 10년을 넘기지 말자 네. 해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첫 책이 나왔고요. 전업 10년이라는 거지 저희 부모님 때로부터는 사실 90년도 때부터도 그렇죠. 워낙 투자를 저희 가족들이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잘 집대성해서 한번 녹여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부, 2부로 나눌 텐데요. 1부는 2025년도 시장 전망할 거고요. 아마 2부는 그 외 이야기하고 책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빠숑님과 함께한 지도 이게 몇 년째인지 이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아마 이 책의 계약 기간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숑님 처음 뵙고서 스마트 튜브에 처음 나온 지도 진짜 4, 5년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마다 처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부터 해서 그래도 연말에는 이제 내년 전망, 이제 제가 바라보는 전망들을 쭉 풀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찾아왔습니다. 네. 김재경 소장의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자,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24년도 12월 달에 우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한번 나오게 되었었고 그에 따른 탄핵 소추안까지도 이제 가결이 되면서 2025년도 상반기는 진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부터 시작해서 조기 대선이 넘어가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슈로 집중이 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좀 민감하긴 해요. 왜냐하면 발언을 좀 잘해야 되는데 양쪽의 의견들이 다 첨예하게 맞붙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치, 정확하게는 정책과 매우 밀접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디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 이거가 아니라 이 정책에 따른 영향들에 집중해 본다라는 인식으로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넥타이도 검은색, 애도의 검은색 하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빨간색을 메고 가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빨간색? 그리고 또 파란색을 메고 가면은 또 막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메고 가는 것들인데 그 정도로 좀 정치가 민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빨간색, 파란색 이러는데 언제는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맸더니 상승한다고 빨간색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우리 주식에서도 상승 하락할 때 영끌 칠적. 영끌칠적. 오늘은 좀 되게 중립적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권한대행도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사실상 정부는 무력화돼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식물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미리 제가 이제 두 걸씩으로 먼저 결론부터 내드리자면 저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을 상저하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상반기는 저, 하반기는 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주택수별로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의 입장이 다를 거고요. 1주택자의 입장이 다를 거고요. 다주택자의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렇겠죠. 실제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예전엔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고 그랬었다면 지금은 다주택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렇겠죠. 다주택자분들이 고민이 갑자기 확 많아졌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과 또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 2025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명 또 이 시국에 뭔 부동산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이 시국에 뭔 부동산 얘기냐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 시국에 뭐 부동산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또 올라간다. 뭐 상저하고라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도 있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이런 탄핵 정국이 확정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사실 상반기부터도 전 금방 회복할 거라고 봤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복형 금감 원장님의 이제 대출 규제 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알잘딱한 쌤 몰라 알아서 잘 센스 있게 대출 규제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이렇게 움직였다 보니까 은행별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거 혼란스러웠었거든요. 해주는데 찾기 막 그런 거 막. 그쵸. 퍼즐 맞히듯이 막 난수표. 네, 어딘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좀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은행별로 이제 가계대출 이제 총량들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 이 한도가 리셋되게 되면 다시금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봤었다 보니까 2025년도 상반기도 원래라면 금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었다면 문제는 이 계엄 사태가 터지고 탄핵 정국이 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제 관심사가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지금 다들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가고 여의도로 가고 걱정에 이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자체는 우리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나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만 관심이 있지 일반적으로는 관심사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부동산부 기자님들과도 통화하다 보면 이제 뷰 자체가 확 떨어진 게 체감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수요 공급 한번 보는 거죠. 우리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수요가 감소한다든가 그리고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원래 2024년도 8월, 9월, 10월, 11월 이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은 사실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았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은 뭐 지금 일시적으로 뭐 가계 대출 뭐 한다 하더라도 내년엔 좀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매수자가 안 찾아온다 뿐이지 가격이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탄핵 정국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헉 하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서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급매물들이 벌써부터 등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택수별로 투자율이 다르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었던 규제 완화들은 다들 올스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취득세 중과 완화해 준다 했었던 게 보도자료 보면 2022년도 12월이에요. 이 세율은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법률 개정 사항인데 근데 나중에 개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해 줄 거니까 부동산 믿고 사세요라고까지 했는데 취득세니까 정확하게 행정안전부, 근데 또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가 냈어요. 근데 이런 보도자료가 완벽하게 약속을 이행 못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난 저때 저거 발표하면서도 이상했던 게 무슨 그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야당과 합의를 봤었으니까 나왔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왜냐면 여소야대였잖아요 그때도. 근데 좀 진짜 저 그때도 같이 얘기했던지 모르겠는데 좀 뜬금없긴 했었을 때. 그냥 저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네. 정권 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이 계속적으로 막다 보면 야 쟤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프레임을 있으니까 만들려고. 언젠가는 뭐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약간 배수의 진을 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배수의 진이고 뭐고 그냥 다 같이 침몰을 해버리니까 네. 일단은 취득세 냈고 나중엔 경정 청구 받아야지 했었던 사람들은 다 뒤통수를 맞았다. 2년 지났어. 네. 2년이 넘었어요. 이제 2년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영 개정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해요. 네. 일단은 더 완화되는 게 완화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문제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당장 취득세율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까지는 1.1에서 3.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의 말도 안 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정부의 발표를 믿고서 뭐 다주택이 되신 분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취득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다주택자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10중 8구는 그 전부터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이지 최근에 다주택자가 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일단은 이 취득세도 감면해 주겠다라고 한 거지 일단은 8.4, 12.4를 내야 되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야. 지금 이미 다주택자분들이 많은데 이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순화해서 말한 거고요. 지금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에 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로가 막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권이 예를 들어서 다 가정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뭐 예를 들어 실제로 돼버리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되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물론 여기서도 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한데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진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주택자 탄압이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 바로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인데 네. 그때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5만 가지 이제 규제 지역도 갑자기 서울 전 지역, 서울 25개구, 그리고 세종,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들 팍팍팍팍 지정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나왔었던 게 바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가 처음에는 10%, 20% 중과로 갔었다가 나중에 2020년도 710 대책에서 20%, 30% 한 번 더 이제 2단 부스트 하면서 또 올라갔었죠. 최고 세율 45%에서 30% 중과되면 이것만 해도 75%인데 여기 지방세 10%, 즉 7.5% 더하게 되면 토탈 82.5%다. 이게
벌었으면 내야지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거 팔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가두리 양식 표현 많이 하는데 물고기들이 막 다주택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부가 딱 보더니 벽을 칩니다. 뭐지? 일단 퇴로가 차단당합니다. 퇴로가 막히기 전에 지금 탈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현재 일반 세율이라 한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 3억이면 세금은 한 1억, 5억이면 약 2억, 10억이면 4억이라고 대충 얘기를 해드려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세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 세율은 그래도 벌었으니까 내지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만큼 세금이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똑같은 양도 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일반 세율이면 아까 4억, 정확하게 4억 2,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30% 중과세율이 붙는다 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7억 5천으로 점프하게 되고요. 10억을 벌어도 남는 게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벌었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이게 내 얘기라고 하면 진짜 숨 막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췄다. 그럼 여기서는 2년 보유 혹은 거주를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1억 5천으로 확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보유 그리고 10년 거주 다 맞춰서 80%까지 받게 됐다. 그러면 1,500만 원도 안 내게 되게 됩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세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똘똘한 한 채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투자 금액 낮은 물건들, 즉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부동산이 제일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눌려 있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방이 온기가 오려고 해도 지금 온기가 차단돼 버리고 또 똘똘한 한 채 돼버리면 또 지방 정리가 될 것이고 이게 좀 되게 암담한데 네.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벌면 수익률 100%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는 주식과 다르게 수익률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세후 수익률이 다 박살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적으로 따지면 상급지 투자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세금을 고려하게 되면 그래도 상급지다. 가두리 양식 먼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퇴로를 일단 쫙 차단해버립니다. 네. 그랬을 때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라는 벽을 딱 쳐버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어이구 하면서 이제 파신 분들도 있었지만 뭐하러 팔아도 남는 게 없네?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지금 있는 것보다도 양도세라는 거는 결국 팔아야 내는 세금이니까 버티고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딱 보다가 물을 쫙 빼기 시작합니다. 언제?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를 딱 타는 거죠. 안 팔아? 그럼 보유했을 때 아주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하면서 그냥 아주 괴롭혀 버리는 건데 2020년도 12, 16 대책 때는 한 번 더 그냥 타다다다닥 올려버리는 거죠. 지금은 좀 다시 낮아지긴 했어요.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율도 좀 낮아져서 전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가 중과세율이었지만 현행 자체는 사실 다주택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세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아예 안 나는 구간도 있고 좀 많이 나야 이렇게 조금 전반적인 세율들이 낮아졌는데요. 근데 그전에는 세율이 기본 2배씩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부세는 너무 아팠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율 자체가 어마무시했었다 보니까 맞아 710 대책 때 한번 또 올렸었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솔직히 낼만 해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버티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일단 세율 먼저 낮아졌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아졌어요. 원래 100%까지 가기 직전에 60%확 낮아졌거든요. 공동주택 가격도 계속 막 공시가 현실화하다가 지금 그 플랜을 꺾어가지고 공시가격도 낮아졌었고 하나 더 있다. 이제 그 종부세 감면. 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9억 공제였던 걸 12억 공제로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공제를 9억 공제로 높여주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맞춰지면서 다주택자도 현재까지는 종부세를 낼만 했었는데 과거에 이 어마어마한 당시 종부세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시던 분
사람들은 또 이럴 순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법인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종부세 7억까지 내신 분도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1년에. 그래서 이거는 7억 고지서 나오는 순간 이거 못 버틴다면서 싹 팔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또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종부세를 때려대면은. 그렇죠. 막 부자들을 탄압하고 그럼 뭐 네.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진짜 막 많이들 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주택자다. 왜냐? 그렇죠. 예. 2025년도를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했으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리겠죠? 그럼 네. 굳이 지금 급하게 보기보다는 잘 부동산을 시장을 관찰하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2025년도 상반기가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는 매도하기는 좋은 시절이라는 얘기인가요? 안 좋은 시절이란 건가요? 매수자 우위면은 매도하기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매도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시절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1주택자도 조금 이제 힘든 것 중 하나가 내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또뭐 갈아타기를 하든지. 팔아야 갈아타기 하는데 안 팔려. 더군다나 보통은 내가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점프를 하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은 더 상급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급지가 또 먼저 올라가. 네. 내 집은 또 잘 안 팔려. 먼저 사고 내놓고 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돼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는 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가장 쉬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자. 1년 텀을 맞춰서 그러면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처분하면 A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매도하기는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뭐 한 2년 뒤든 그때 가서 팔고 또 B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을 샀으면 2년 실거주지만 비규제 지역을 샀다. 여윳돈으로 샀다. 그러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합해서 세 번째 주택인 C주택을 간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하러 또 A를 사고 B를 사 한꺼번에 점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좀 결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A주택을 지금 팔기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입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조금 던져야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잘 보시면서 가지만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주택자는 이미 내가 A, B, C, D, E, F, G 하면서 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죠. 네. 원래라면 현 정권이 2027년도까지 이제 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뭐 올해도 뭐 한두 개 팔고 내년에도 한두 개 팔고 내후년에도 몇 개 팔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주택수를 줄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강남 상구나 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양도세 중과가 지금 현재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네. 양도세 중과는 여전히 유예죠, 있어요. 유예. 예. 맞아요. 원래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인 유예만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언제다? 2025년도 5월 초. 전에는 2024년도 5월이었었지만 시행령 한 번 또 건드려가지고 1년 더 연장을 해줬었고요. 원래라면 이때 한 번 더 연장을 해줄 거라고 사람들이 봤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2025년도 5월 달에 현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연장이 될 것이냐.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남 용산에도 여러 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당장 4월 달까지 잠금 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집값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들. 그나마 비규제 지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장 5월은 아니라 하더라도 2017년도 파리 대책 때처럼 정권이 예를 들어 바뀌어도 바로 정권 바뀌자마자 규제 지역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마 이제 장관도 새롭게 임명해야 되고 분명 이제 수습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 조금 더 텀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 전체 25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 묶일지를 모르다 보니까 참고로
양도세 중과는 처분 시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시점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인데 근데 양도세 중과는 처분 시점 때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비조정일 때 샀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팔려고 하게 되면 중과세를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문제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싹 팔아야겠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차손도 좀 있거든요. 양도 차손이 나서 지금 팔기 너무 아까워. 지금 분위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회복들 많이들 했는데 지방도 회복할 만하니까 갑자기 또 시장이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싶지만 갑자기 다주택자를 탄압하는 시기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당해년도에 여러 개를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도 차익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도 있고 3억도 있고 뭐 2억짜리가 있다. 이게 당해년도, 예를 들어 2025년도 한 해 모두 다 팔았다고 하면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반대도 가능합니다. 양도 차손도 합산해서 상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A주택은 1억 벌었고 B주택은 3억 벌었는데 C주택은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2억이야. 퉁 쳐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따라서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1주택 포지션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료예요. 2021년도 11월이 가장 많았을 때라고 하는데 당시 규제 지역이 전국에 100몇십 개가 지정이 돼버리는 상황. 이게 다시금 재현되는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는 급하지가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급지 가고 싶은데 상급지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되어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악이라는 표현하면 또 괜히 민주당이 되는 게 최악이냐라고 말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다주택자 입장에서 최악을 가정해 보았었을 때 뭐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 그르다를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금 되풀이된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담들이 오게 되면 저도 결국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다주택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세금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고 있다. 제일 우려하는 게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막 문정부 뺨치는 이재명 부동산 공약, 다주택자의 징벌적 세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리 민주당이 또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미 2번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노무현 참여정권 때 실패했고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발언들을 보게 되면 사실 더 강력한 발언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국토보유세인가? 1주택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실거주 안 하는 주택들은 다 적폐다. 갭 투자를 근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을 가정하면서 내가 1주택자가 돼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상저하고의 이유는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냥 지금 어떻게 현황들을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 정치적인 이슈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시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부동산 시장에서 막 빠르게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다라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예를 들어 금매로 던져 그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싼 매물들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또 상반기 때 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도 좀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던지고 급매물들 좀 잡으면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저하고라고 했었을 때 상저는 알겠는데 상저하저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사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린 게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 다가오기 때문에 2025년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2026년도에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동산 가격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뭔가 더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빠숑님께서는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진짜 2026년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나요? 지금 사야지 지금. 그렇죠. 네. 2026년도에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사야지. 그 전에 사야 되는 네. 거잖아요. 물론 지금 뭐 좀 조정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뭐 타이밍을 봐서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진입 시점은 좀 본다 하더라도 일단 2025년도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저하고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냥 공급이 감소 정도가 아니라 공급 절벽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이유가 2024년도랑 5년도까지는 그래도 4만 세대, 3만 세대 정도 입주를 하는데 2026년도에는 이게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만 세대 정도 입주할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2026년도 공급 절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매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2025년도 때 이때도 물량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게 뭐 진보 정권이 되냐 보수 정권이 되느냐 이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하반기가 되게 되면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막 해소가 또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사야겠다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일단은 동부권에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이문동, 장위동, 잠실권역, 신천동 이제 여기에서도 입주 물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잠원동, 이제 메이플자이도 메이플자이가 좀 2025년도 입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중심으로 했었을 때 인근 지역, 경기도에서도 서울 근교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광명 입주 폭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24년도도 둔촌주공이 전세를 대단히 선방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전세 무너졌었던 전 기억이 있다 보니까 둔촌주공 때 매매는 몰라도 전세는 좀 빠질 줄 알았더니 전세가 왜 이렇게 잘 버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25년도도 우리가 한번 쭉 지켜보면 알겠지만 전세가 생각보다 안 밀려. 오히려 전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2025년도도 입주 물량이 서울이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6년도에 입주하는 게 정말 크리티컬한 것 중 하나가 그래도 1만 건 정도 입주할 걸로 추산된다라고는 했었지만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뜬 물량 중에서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방배 5구역 DH 방배가 3000세대. 2026년도에 그때. 얘만 2016년도에 3000세대 대단지고요. 나머지는 현재 모집 공고 기준 보면 1000세대도 안 되는 몇백 세대짜리들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파트의 기준들이 물론 역세권 뭐 다 있지만 또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게 요즘 신축 아파트의 큰 틀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잖아요. 그 커뮤니티가 좀 잘 조성되려고 하면 세대수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기준으로 잡는 게 바로 1000세대를 많이들 기준 잡는데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6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할 만한 물량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일단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26년도에 이게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일반 분양할 게 좀 있죠. 2025년도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할 단지 중 하나가 바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여기 레미안에서 분양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막 만점 통장들 다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크레니원. 네. 얘도 놓치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 이것도 2026년도 입주 예정이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한 2000여 세대에 입주하면 뭐 그래서 한 1만 건. 근데 솔직히 거꾸로 물어보자면 반포에 입주장이 열린다 해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줄까요? 상승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쵸. 오히려 전세가 막 10몇 억씩 20몇 억 가버리면서 여기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도 안 줄 거예요. 메이플작이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방배도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좀 만만한 입주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이 극단적으로 찾아와서 그렇지 경기권들도 그렇고요. 지방 같은 게 미분양 누적돼 있는 데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점점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정부는 계속 보도자료 내면서 공급은 충분합니다. 우리 공급 꾸준히 합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또 계속하고 있거든요. 탄핵 정국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 전문가들이 2024년도, 2025년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니까 2024년도, 2025년도 공급량 많습니다. 서울 3만 8천, 그리고 2015년도 4만 8천.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민간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 2026년도부터 문제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는 알릴사까지는 민간이니까 그려리긴 했는데 부동산원조차도 이거는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하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훌륭한 청년 안심주택이 빠져 있었다, 뭐 그렇다 칠게요.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추산해보면 충분히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때도 민간 이제 연구원님이랑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를 따지려고 하면 2026년도 수치를 국토부가 오픈을 해야 된다. 2026년도에 입주 예정인 수치를 갖다가 땡겨서 2025년도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민간에서는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니까 과소집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데이터인 거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하는 건 인허가를 기준해서 추산을 하니까 반대로 과대집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꾸 공급량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물량을 땡겨왔다가 막상 가니까 입주 기간이 좀 지연돼서 26년도 물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충분합니다 하면서 또 2017년도 거 땡겨오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해요. 뭐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밑장 빼기 해서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렇죠. 밑장 빼기냐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네. 일단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절대 말을 안 하는 사항들, 제가 정말 강조해 드렸었던 것 중 하나가 멸실 주택 물량들이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주택들이 철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주택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멸실되는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4만 세대 입주한 걸로 이제 집계됐거든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4만 세대나 입주했어? 둔촌주공이 12,000세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입주했었나? 별로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이미 멸실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 집이 누군가는 또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도 역시도 3만 세대 입주한다 하더라도 이거 멸실 물량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순증 효과를 좀 봐야 돼요. 순중하게. 왜냐면 지금 멸실되는 거는 미래에 입주할 정비 사업들이 현재 철거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입주하는 물량 자체도 우리 대표적으로 송파 일류시티 같은 경우도 9,510세대였지만 일반 분양 세대가 1,500여 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임대주택 우리가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순증하는 게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명목적인 주택 수만 보는 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더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 게임 보다 보면 의자 뺏기 놀이 해본 적 있잖아요. 2026년도는 입주 물량이 1만 세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멸실 물량이 예를 들어 2만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서울 주택이 1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순증 효과가 미미하단 하더라도 또 증가는 하다가 이제는 순감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누군가는 밀려나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도 그렇지만 임대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 줄어든 주택에서 그만큼의 돈을 납부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경기권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해소되기는 어려운 게 인허가 물량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다 보니까 2026년도부터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인허가를 추산해서 보았었을 때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인허가 물량조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하반기 때 발표한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거가 보통 인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착공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0% 가깝고 이때 좀 부족했었던 게 나중에 좀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최근은 인허가를 받았는데 60% 미만, 즉 50%대로 갔다가 실착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체 100건 인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절반이 가까스로 착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착공을 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돈 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 시장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하면 뭐해?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훌륭하게 인허가 물량으로 갖다가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는 게 100%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조차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공사 기간은 대부분 3년이라고 봤었어요. 3년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30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반. 송파일리오시티가 지금은 이제 둔촌주공이 더 대단지로 갱신하긴 했었지만 둔촌주공은 중간에 공사가 멈췄으니까 예시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헬리오시티가 3년하고 살짝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 1만 세대 대단지를 공사해도 예전에는 3년이면 충분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3년 미만으로 다 끝났는데 지금은 착공하고서 3년 내에 준공하는 비율이 80%대라고 나오고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물량들 한번 보게 되면 처음부터 4년을 제시하는 조합들도 등장해요. 4, 5년이에요. 4, 5년. 네. 예, 4년도 아니고 대단지나 주상복합 이런 거 큰 거 같은 경우 5년 아예 잡더라고요. 그쵸. 여기서도 막 초고층 가는 애들은 5년 이상도 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 애들도 4년 보는 데들이 있죠. 그래 버리니까 원래 인허가 받은 애들도 입주 시점이 점점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 단기간에 공급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나요? 내년에 일반 분양조차도 진짜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 물량조차도 이제 줄고 있다.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신축을 사든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분양 나올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현 시점에서 내년도 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2024년도 12월 28일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간 업체들이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한 거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허가 물량을 통해서 입주 시점을 역산해 보았었을 때 입주는 충분합니다라고 해놓고 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거는 한계가 또 있대. 공급은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토교통부가 조급함을 내비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실제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국토교통부인데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거 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공급 절벽이 찾아옵니다. 서울 집값 상승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은 충분해요 말하는 게 오히려 이걸 너무 많이 되풀이할수록 너무 공급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1년도 자료입니다. 민간에서는 앞으로 정비 사업들이 다 막혔었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2026년도에 올 거라고 그때부터도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2026년도가 문제라는 거는 이미 예정된 기정사실이었었어요. 제가 정비사업 전문이잖아요. 이 정비사업 진행하는 거 보면 뻔하거든요, 물량들이. 점점 넓어졌었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토교통부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우리 공급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 물량이 무려 24만이 넘어간다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그때 당시에 이사 대책 도심 복합 사업으로 갔다가 열심히 물량도 쏟아낼 거고 공공 재개발 할 거고 뭐 상공 80 뭐 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막 땡겨 쓰고 불리할 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진짜 공급이 답이 없다. 저희 또 저번 달에 방송했었잖아요. 11월 말에 따끈따끈하게 일기신들 선도지구 그때 막 3만 6천호 하면서 선도지구 얘기했었지만 이 선도지구도 잘 보면 언제 입주라고 해요? 2025년도 정비구역 지정, 2026년도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해버리고 2027년도 착공, 30년 준공. 일단 말도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역발상으로 국토교통업에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물론 일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네. 음모론이지만 네. 제 생각은 국토교통부가 솔직히 공급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다 보니까 2027년도 2030년 준공이라고 말하는 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무주택자 여러분들한테도 기다리세요. 2027년도 착공하면 빠르면 2027년도, 늦어도 2028년도에는 일반 분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분당 입지 좋은 곳에도 일반 분양 나올 거니까 기다렸다가 분양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 더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2024년도 11월 달에 신규 택지들 지정했었잖아요. 이것도 또 우리 빠숑이 세상 다싸기에서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가 다 했네. 저희 다 하는 이슈들입니다. 네. 2026년도 상반기 지구 지정에서 29년도에 분양해서 2031년도 입주를 시키겠대요. 대표적으로 서리풀 지구는 입지가 괜찮잖아요. 너무 좋죠. 신분당선도 지나가고 그쵸. 어유 서초구. 그런데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면 2029년도에 일반 분양이 또 나올 거야. 발표를 언제 했었죠? 2024년도 11월에 발표해서 사실상 2025년도부터 카운트하게 되면 202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10 그러면 31 하면 6년 만에 입주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 기사 나오죠? 3기 신도시를 처음 발표한 게 언제였었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발표를 했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 지정들을 이제 19년도부터 짜자자자작 했는데 6년 지나갔죠? 근데 토지 보상 아직도 다 안 끝난 곳들 태반이고요. 근데 토지 보상 자체도 광명시흥은 2026년도 들어가서야 토지 보상을 착수하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냥 확정이 된 거나 다른 거잖아요. 발표 그쵸?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준비하려면 2년 남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제가 사전 청약도 사실상 사기 청약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하면서도 절대 사전 청약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남들은 선분양 제도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선분양을 떠나서 토지 확보도 하기 전에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왜 했을까요? 수요를 묶어놓기 위해서. 결국은 공급 부족이란 거를 국토부 다 알아. 근데 수요가 먼저 시장에 풀리는 거를 막아야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사기 청약 당해가지고 분양가도 확정이 아니야, 입주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어. 괜히 사전 청약 당첨 안 됐었으면 그때 당시에 내 집 마련했었을 텐데 괜히 이거 청약 자격 박탈된다고 내 집 마련 타이밍도 놓쳤어. 네. 그래 버리니까 5명 중 1명은 부적격 혹은 당첨을 아예 내가 먼저 포기를 해버렸다고 그렇죠. 합니다. 포기하는 거 보면 그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이제 소비자 자체가 증명해 준 거죠. 그냥 기다려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도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12월 달에도 공급 차질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공급 절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표현해 드린 게 상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진짜 빠르게 움직이려면 사실 상반기가 진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그럼-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초양극화의 시대가 전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불편해요. 마숑의 세상 답사기 저희 투미TV에서도 이미 2024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양극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상품별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2024년도를 초양극화의 시대로 본 저조차도 야 이렇게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아예 그냥 지들만 올라가는 양심도 없이 본인들만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반포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한 데들이 있어도 전고점 돌파 못한 곳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미미하게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더 강화될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17년도 분명 이런 얘기 되풀이 될 거거든요.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쉽게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린 거 수요 억제 정책은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만 불러올 것이고 공급이 기반되지 않고서는 부작용만 표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빵뚜아네트라는 오명까지 한 게 빵이라면 밤새도록 굽겠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이제 퇴진하셨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영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토지 수용을 하는 강제 수용하는 그런 택지 개발 방식조차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강조드리는 거 주택 보급률 주택 수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서울은 맨날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들 포함해도 100%가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가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요라고 하는 게 맞다. 정확하죠. 네. 서울의 빌라는 지금 초토화가 돼가지고 가격 엄청 저렴해요. 서울 빌라는 주줍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의 빌라만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꾸 서울의 아파트로 내 눈높이는 다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 더 저렴하죠? 여기는 안 보고 눈높이는 서울이야. 여기서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야. 이래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건데 사실 서울의 빌라 공급량은 더 박살났거든요. 그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뭐 진짜 밤에 반도 저토하나서. 근데 빌라 공급량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빌라를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유효 공급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얘기 안 한다. 즉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뭔가요? 이런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되면 다주택자리 발등에 불 떨어져 판다라고 했었지만 팔고 끝일까요? 한 채로 재편을 하겠죠. 반포가 50억 실거래가 뉴스 본 게 엊그제 같은데 55억이 나오고 그리고 60억이 나왔죠. 빠숑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60억 등기부를 봤더니 대출이 1원도 없다면서요? 82년생 A씨고요. 네, 82년생 A씨고 82년생. 예, 구충을 샀는데 대출이 10원도 없습니다. 예, 야. 며칠 전에 등기가 나왔어. 이게 진짜 실제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네 아무래도 코인 투자하신 분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 82년생 얘기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또 기사 나왔죠. 2024년 12월 26일자 63억을 99년생이. 저도 그냥 이분 밑에서 배우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와 이걸 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반포 압구정은 매물도 많지 않고요. 급매물 있냐라는 전화만 올 뿐이지 매물들 가격을 보면 일단은 갱신하면 신고가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똘똘한 채 선우현상 초연극화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번에 벌써 2번 속았었죠.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는 학습 효과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상급지로 가야겠다. 매수 심리 꽁꽁으로부터도 압구정 반포 잠실 신고가 나오고 있다. 초연극화가 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위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 상위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격차가 역대급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소득 수준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 가격이 안 올라가지만 고가 주택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갈 만한 주택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지방 주택들 싹 파니까 판 돈으로 뭐예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수 비중이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당연히 한강 벨트에 대한 선호도 많지만 노도강이라고 해서 낮나요? 아니요. 대부분 20% 전후하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을 놓고 보면 지방 내에서도 외지인들 투자 비중들 높지만 서울 사람들의 지방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안 사요. 안 갑니다. 네네.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가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이라 말하기 그렇고 경기 인천을 정말 많이 사는데 거꾸로 지방 사람들이 매수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제일 낮아요. 즉 우리는 특별시를 가려고 하는 거지 광역시를 안 간다라는 거죠. 노도강이라 하더라도 서울 특별시가 중요하다. 우리 네. 특별한 곳을 가야 된다. 서울 매수 비중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 간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는 제일 많이 가죠. 서울 주택은 이제 서울 사람들의 주택이 아니라 전국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택이고 그렇죠.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 못하고 경기도로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통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 집값이 쌀 수가 없다.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저는 지방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에 있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정책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부동산도 원래 정책의 이슈를 많이 받지만 정비 사업은 더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 뭐라 그럴까? 법률. 그쵸. 법률에 더 지배를 받으니까. 대표적으로 2024년도 88 부동산 대책 각종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책도 맞아. 있었지만 잔뜩 기대 있었는데. 이게 다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분담금 높아가지고 쉽지 못한다. 지금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들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분담금이 문제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에 대한 문제점도 일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었지만 네. 이걸 떠나서 이게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제초안이 진짜 진퇴양난이 되고 있거든요. 재건축이 정말 힘든 거가 2018년도에 추산했었을 때 이미 8억을 예상한 단지가 있었어요. 당시 아크로 리버파크가 30억을 돌파하니 많이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2024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산출한 내용을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받아가지고 공표한 자료인데 이때는 4억 납부한다라고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이 고무줄 산식을 어떻게 잘 적용하면 낮게 때리면 4억도 될 수 있었다. 라는 얘기지만 지금은 집값이 더 올랐잖아요. 부과하는 정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제초는 없애진 못해도 그래도 살살 때리려고 하면 살살 때릴 수도 있는데 풀스윙으로 때리려고 하면 2018년도 산출이 8억이었는데 그럼 10억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초안을 피한 재건축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전엔 조합설립인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허가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사업시인가 이후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정비사업 인허가는 서울시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면 인허가는 그래도 잘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징조가 보여요. 반포에서 지금 덕계공원 안 된다. 한강청이 안전과 타협할 수는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안전과 타협 못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한강청 패싱하고서 막 밀어붙인 거에 대한 불만의 위사인지 아니면 지금 정권도 바뀔 것 같으니까 오세훈 엿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하는 건지 뭐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정부와 지자체장과 일단은 갈등이 붙었을 때 쉽지 않을 사항들은 되게 많고 무엇보다 사업성 보조에 대한 사항들이 다 백지화가 되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죠.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가능하면 당위론적인 얘기는 잘 안 해요. 이런 분석을 하는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서 만에 하나 이제 그래도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공급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 저는 정말 강조를 해드려요. 일기 신도시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어요. 2024년도 11월 말에 선도지구 발표했는데 일주일 만에 계엄이 터지면서 이슈가 다 묻혔거든요. 분석할 때 얘기해드렸던 게 사업성 있는 곳들이 있고 없는 곳들이 있고 조별과제 얘기하면서
팀이 잘 짜여진 데도 있고 그런 말들을 다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시비가 붙을 정도라는 얘기가 나와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래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하죠. 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무슨 왜 특혜가 필요하냐? 니들 돈으로 알아서 해야 돼. 민간 사업이잖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반면교사를 배워야 되는 게 일본처럼 집값이 빠졌다가 아니라 일본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유, 멋진 말이네요. 네. 일본에서도 유령 도시 얘기 나오는 다마신 도시 맨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다마신 도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참고로 도쿄도입니다. 도쿄도로 이제 통합되기 전에 예전에 도쿄시가 도쿄 23구인데 그 도쿄 23구가 메인이죠. 그 도쿄 23구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기 신도시 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딱 대한민국의 20년 전입니다. 70년도에 입주 시작했잖아요. 그러네요. 그 분당이 91년도 입주 시작이니까 딱 20년 전이네. 딱 20년 전이죠. 그러면 일본의 20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보게 되면 여기는 유령도시 얘기가 나오죠. 역세권 인근은 이제 도시 재생하면서 컴팩트 시티 한다 하면서 뭐 대학도 유치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젊은 층들도 있고 하지만 외곽 지역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황폐화돼 있어요.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네. 소비력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민간 사업인데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일본처럼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재건축하라고 등 떠밀어도 안 해요. 왜냐면 내 나이가 막 80, 90 됐는데 그때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뭐 이사 나갈 데도 없어. 나 돈 없어 하면서 그냥 안 할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75% 동의로 아마 여기서도 사실상 선도지구 90% 넘는 동의를 나오는 것도 사실상 진짜 동의를 한 거라기보다는 독재 사회도 아니고 95%가 어디 있어? 그렇죠. 95%. 그러니까 분위기에 못 이겨서 찬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밀어붙일 때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 갈 수 있을 곳이 네.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이 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기 신도시가 그래도 수도권에서 주요 입지들에 위치하고 있고 일기 신도시들은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입지는 좋은데 살만한데 집값이 안 올라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살만한데란 얘기 나오잖아요. 살만한 곳이 계속 살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유, 멋진 말. 20년 지나가지고 다 황폐화되고 슬럼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산에는 미래가 없으면 다 빠져나와. 중동에는 미래가 없어. 평촌에는 미래가 없어. 막 분당조차도 막 우리는 힘들어. 막 이래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퍼져나가겠죠. 그나마 다른 신도시들로 아니면 대표적으로 서울로 몰리겠죠. 그럼 서울 집값 더 올라가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그래도 분산이 될 수 있는 입지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민간 사업인데 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근한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기 신도시가 슬럼화되게 되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냐? 서울 폭등이냐? 전 그게 옳은가라고 보면 또 그게 옳지 않다 보거든요. 당일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진짜 분석을 통해서 하락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락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목적어와 주어를 혼용하면서 약간 당위론적으로 이게 나랍니까? 뭐 청년 취재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죠.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거꾸로 그럼 저는 서울 집값 폭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예. 제 주택 포지션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들고 있고 더 올라가면 좋은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공부하신 분, 배우신 분인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영상도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통 당위론을 잘 얘기 안 하지만 이 영상이 연말 마지막 2024년도 12월 31일자 방송이잖아요. 사실 당위론은 잘 얘기 안 하지만 진짜 재개발 재건축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역시. 마무리입니다. 뭐 이렇게 사이클 깨지기 시작하면 구축 아파트 더 힘들어질 거고 신축 선호 현상 더 심해질 게 눈에 보인다. 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부동산 본질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계속적으로 노후주택 비중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빌라 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상품군에서 좀 탈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들이 그동안은 재건축 기대감으로서 올라간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점점점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구축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 신축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얼죽신 얘기도 나오고 있었던 게 바로 2024년도 신조어인데 이게 2025년도에는 이 얼죽신이 더 견고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경기 순환 주기는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딱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돼요. 10억이라는 돈은 지금도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의 10억의 가치와 20년의 10억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10년 후의 10억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딱 그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 해지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은 가격은 사이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14년도 가격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었지만 계속적으로 화폐가 풀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해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밀릴까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밀린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2022년도에 샀었어야 돼요. 다시 와서 타임머신 탈 수는 없으니까 2025년도 상반기에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시지 말아라. 이번에 기회가 왔었을 때 내가 원하는 주택이 어딘가. 그럼 다주택자들이 파는 쪽에 있는 주택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지방이라든가 그러면 서울에서 빌라라든가 이런 곳들은 당분간 좀 던져지는 쪽에 있으면 2025년도도 이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더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여기는 불확실성이지만 그래도 상급 지역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서울에 내 집 마련, 여기서도 아파트,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다 라고 하면 2025년도 상반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1시간 반 가까운 시간을 정말 알차게 분석해 주셨던 것 같고요. 2025년도뿐만이 아니라 2025년, 6년, 7년까지의 시장들을 예측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